새가 날아든다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요즘 TV 뉴스는 보수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탄생시킨 보수 종편은 여론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오마이TV를 내 손 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으로 발전시켜 여론 왜곡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오마이TV를 진보 종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이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월 10,000원입니다.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할 말을 하는 참 언론의 주인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733-5505 내선번호 0번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010-3270-3828입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요즘에 박근혜 씨가 전에 북옹호 세력 이런 표현들 좀 하고 그랬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2016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실래요? 북한 옹호 세력, 월남 패망, 이것도 이제 다시 좀 짚겠습니다만 국민 청화, 청화 단결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취임 초반보다 훨씬 더 뭔가 더 구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반에는 그나마 좀 어떤 가면을 쓰고 화장을 좀 해서 이런 용어까지는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재 쓰는 용어들은 박정희 때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그 의식이 백투더퓨처를 해서 1975년도 이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백도를 했어. 아니면 40년 동안 거의 뇌는 냉동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로 장착을 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뇌는 냉동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로 장착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패망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이 전혀 없고 역사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월남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참전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했었던 한국 역사에 있어서 월남전이라는 거기에 참전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양민을 학살하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원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 또는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고엽제 피해자를 배상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참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영화, 가령 국제시장 같은 거에서도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 같은 그런 의미는 전혀 다 빠진 상태에서 뭔가 미국을 대신해서 영광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패망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실제 1975년도에 패망한 것이 있었죠. 그건 월남이 아니야. 그쪽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서는 남베트남의 미국 괴뢰 정부가 패망을 했죠. 1975년도에. 그랬고, 베트남 인민들은, 통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완벽한 통일과 독립을 이루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기념관에 가면 승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쟁에서 통일에 승리했고 그리고 외세를 몰아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베트남과 수교를 맺어져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수교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패망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1975년도에 망한 미국의 괴뢰 정부였던 남베트남 정부는 인정하고 그때 그것과 전쟁을 치렀던 그 베트남 인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빼트꽁 싸 죽여서 다 멸종시켰어야 될 빼트공인데 걔네들이 지금 국가 내 모내 하고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 국제사회에서 큰 결례죠.
어찌 됐거나 현재 있는 베트남은 자주적인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가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하고 국교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유망한 한국과의 어떤 교역이 절실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마치 그 정부를 잘못된 정부 내지는 잘못된 그 정체성을 가진 나라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외교 단절을 불러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결례인 거예요. 이 정도 생각되면 외교 나라 간의 기본적인 외교에 대한 관념이라 그러는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뭐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파트너십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하고 경제적인 지금 파트너십을 이루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고 과거 정부들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장개석 국민당의 패망에 대해서 중국 패망이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은 뭐라는 거야? 지금은 아마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거야. 없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요 70년대에는 대만에 와 있는 그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자유중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거를 중공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중국이라 하면 그 중국의 정통성은 대만, 그렇지. 네, 그 자유 중국에 있는 것이고 그 중공과는 수교도 없고 뭐도 없고 북한의 배후 세력이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다고. 그렇지. 그게 1970년대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베트남 국민들이 공산주의와 제국주의가 대리전에 싸운 거잖아요. 그 대리전에서 유일하게 현대사에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짓밟아버린 겁니다, 박근혜가.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사실 베트남 전쟁은요, 한국 전쟁하고의 전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50년대에 어쨌든 그 반공,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이념, 전 세계적인 좌우 이념 대립이 있으면서 첫 발발이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렇죠. 것이고 그 이후,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은 완전히 어느 쪽의 승리라고도 볼 수 없는 상태, 휴전 상태에 들어간 건데 그거에 그 불씨가 베트남으로 옮겨붙어서 다시 재점화된 거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상은 굉장히 비슷한 거였었다고. 이게 내전의 형식을 띤 국제전이면서 이념 갈등이면서 민족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형태로 나타난 굉장히 거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럼요. 상태의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참전을 한 거는 그 당시로서는 자유 월남을 지키자.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거에 대한 국제사회에 보은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간 거였었죠.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달러를 좀 벌어서 국가 재건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산수도 있었던 것이고 뭐 그러면서 가가지고 실제로 많은 외화벌이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미군의 용병이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자부심을 통해서 장병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로 인한 내상이랄까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실은 전범에 동조한 것이죠. 그렇죠. 전범의 일부죠.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이 저지른 추악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리 전쟁을 가서 사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무슨 원한이 있고 뭐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근데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극우 반공 전선에 있어서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부추김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베트남과의 수교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과가 있었어야 돼요.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과는 있고 또 때때로 가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양민 학살이 있었는지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작업 같은 것이 뭐 있긴 합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 그것까지는 뭐 없고 우리가 뭐 일본한테 사죄해라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참 안그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뼈아픈 마당에 그거는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월남 패망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재 베트남 정부와 그리고 그 자부심 높은 자신들이 통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외세를 몰아내었고 미국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을 인민들의 힘으로 몰아내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하고 베트남과의 물적, 인적 교류가 엄청나고요.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현재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를 한 여성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예요? 베트남은 월남이 패망했다며. 망했어. 망한 데서 온 난 뭐야? 그럼 망한 데서 온 난 난민이야? 그래서 나라도 없어? 없는 데서 나는 온 거야? 그러니 그쪽에서 한국에서 74년 그맘때에 용호부대, 백호부대가 와서 막 쏴죽이었던 그 빼트공 여자로 나는 여기 와 있는 거야? 나는 포로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교적인 인식을 두 번째로 떠나서 요즘 쓰고 있는 말들이 점점 제 아버지 시대 때 얘기들을 자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찌라시님이 외정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가 베트남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 그러냐면 지 애비가 가서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요. 이제 와서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또는 아까 지민님 얘기한 대로 다 쏴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둔 대상이 됐거든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이 문제가 지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베트남이 그렇지 않아도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면서 한국의 사과 요구 기미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지금 한국하고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비춰보면 거기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박근혜 씨가 아직도 베트남을 후진국으로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베트남과 네. 우리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으로. 예. 이런 결론을 내려보면 어떨까요? 바쁜 벌꿀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 벌꿀이 아닌데. 이게요. 사실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박근혜가 무슨 월남에 대해서 뭔가 알아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장 듣던 레파토리의 한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 70년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그 맥락이 똑같이 뚝 떨어져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이 분열하면 안 된다. 월남 패망 때도 그 국민이 분열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참조사항으로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반공교육의 그 지겨운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월남이 패망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베트남 인민이 승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겠지만 그 반공교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그 반공교육의 내용은 그런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패망할 수가 있다. 공산 세력의 춘동을 그렇게 놔두면은. 그래서 이제 나 어렸을 때 그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그 베트남전은 미국이 그렇게 무기를 대주는데도 그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 보호해 주려고 미국이 갖고 온 그 무기를 몰래 베트공들한테 팔아먹는 된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난 어렸을 때도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미국이 이기는 걸 원치 않는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이상하네. 미국 왜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왜 팔아? 그럼 너무 바보라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안에 엄청난 혼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지키려고 했던 남베트남 그 정권은 굉장히 부패하고 괴뢰 정권이 맞는 거죠. 그 정권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몰아냈어야 되는 것이고 글로 들어온 그 무기들을 인민들이 자신들의 저항의 무기로 사용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남한에서는 계속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면 망한다. 망해서 포트피플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건데 그 맥락을 40년 만에 지금 들어보고는 거야. 박근혜의 입을 통해서. 끔찍해. 그런 나라의 패망한 나라의 국빈 자격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끌고 가서 한복 입고 룰루랄라 했던
박근혜죠. 그렇지. 그때 갔던 그 나라가 지금 말하는 내 나라인지를 모르는. 몰랐던 거지. 정말 바쁜 꿀벌입니다. 벌꿀이. 꿀벌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어머, 너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 보이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주스라고 하루 야채를 먹고 있어. 그래? 나도 하나 줘봐. 공짜는 효과 없어. 건강해지려면 사서 먹어. 균형 잡아주고 싶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늘 피곤하세요? 사계절 건강 조절식품 참 좋은 하루야채. 야, 자랑 그만하고 너희 가족들 건강식 또 있지? 또 있어? 그럼 내 몸을 젊게 순환시켜주는 청아야채를 먹고 있지. 100세 시대에 딱이야. 딱 참 좋은 청아야채. 뒷목이 뻣뻣하세요? 먹어보세요. 내 몸을 젊게 순환시켜주는 참 좋은 청아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허브가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몸에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빈을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서울시에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을 7월 달부터 지급하겠다. 그래서 청년수당 받으실 청년들 오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교묘한 게 거기에 꼭 거기 뒤 도덕적 해이란 말을 꼭 따라요. 이제 와서 지금 도덕적 해이 되고 말 정도의 어떤 상황도 아니잖아요. 뭘 얼마나 주간디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까지 진짜 뭐 얼마 정말 한 1,000만 원 줄 거야? 도덕적으로 한번 해이해져 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자, 오리지널로 한번 듣겠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게 뭐 당연히 지금 복지부에서는 반대하겠다라고 바로 통보를 했었고요. 서울시 청년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제가 일단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9세, 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하는 거고요. 우선 선발하는 대상이 장기 미취업자이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매월 현금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정도 지급해드립니다. 기한 연장 없고요. 사용 제한 항목도 없어요. 일단 돈 내주는 거고.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나 기타 정부 지원과 동시에 이중 지원 받는 경우는 자격 상실이 되고요. 평가 방법은 1차는 정량평가라 그래서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 기간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 2차에서는 정성평가라 그래서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느냐, 진로 계획이 구체성이 있느냐 이거를 좀 보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자격심사 및 최종 선정을 하고 7월 달부터 12월까지 활동 지원을 하겠다가 서울시 지금 세부 계획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복지부는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야, 진짜 무슨 거지 똥구멍에서 뭘 빼먹는다고. 아니, 기껏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 원씩 6개월 준다는 거잖아요. 더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다는 거 아니야. 형편이 뭐 어려워 아니라 어떻게 돼도. 근데 이거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이러한 것을 받을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즉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이라는 거잖아요. 또는 딴 데서 받아 먹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도 나도 신청해서 다 타먹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3월 7일에 복지부에다가 청년수당 이야기를 해봅시다 했어. 그러니까 복지부가 5월 26일 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서울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서울시가 또 6월 10일 날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게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래요. 그게 어떻게 사회보장 위반이 되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해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게 문제인 거지. 이거를 줘서 일하는 사람을 주저앉히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친한 사람, 박시성 가진 사람, 고려대 나온 사람만 골라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어떠한 성과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외국에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독창적인 제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데 또는 기대해볼 수 있는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악을 갈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지. 지들은 전에 선거 공약에서 한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강경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복지를 하면 강경 대응하겠다. 이재명 시장 때처럼 교부세 감소하겠다. 네, 교부세 감액하겠다. 지방 교부세 시행령도 그다음에 취소 처분, 가처분 내고 법적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겠다. 강력 법적 대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을 크게 싸우면 싸울수록 박원순 시장은 대선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크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이 판은 제대로.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한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6천 명 정도 대상이거든요. 저는 이 시작이 너무 시작을 너무 테스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에 이후의 보장 제도들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크게 질러버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크게 질러버려야 돼. 예를 들면 50만 원씩 6천 명한테 줄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국민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서울시에 이렇게 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변화를 갖기 위해서 모든 청년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그의 모든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학생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쓰는지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큰 틀에서 나가버렸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집중 공격받을 거거든요. 지금 막 보수단체 집회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테러 짓거리 하고 온갖 일배들 덤비고 이랬을 때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6천 명 이외에 다른 사람 못 받은 사람 나도 줘 이렇게 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좀 더 크게 질러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복지부 관계자가 한 말이 정말 코미디 같네요.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관광 가이드 취업 희망자의 개인 관광 비용 신청이나 게임 프로그래머 희망자의 PC방 이용비, 요리사 음식점 창업 희망자의 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 취업 창업을 돕는다는 사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왜 안 맞죠?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마인드가. 게임은 그 돈은 절대로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관광 쪽으로 하는 그거는 절대로 돈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주장하는 돈이 나가도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취업 창업은요.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회사의 취업인 거고요. 창업은 정부기관에 등록을 하고 지역기업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틀에 박혀있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핑계겠죠. 주기 싫으니까. 댓글들을 보세요. 뭐라고 알리냐면은 보건복지부가 할 일을 박원순이 대신해주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요. 박원순 시장도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행정 경험도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붙었을 적에 물러남이 없는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잖아요. 우리가 좀 겪어봤던 바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막 남한테 마타도어나 당하고 자신의 어떤 좋은 취지를 전혀 설명도 못하고 그렇게 물러서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오세훈이가 그 나름 잘 나가다가 왜 날라갔어요. 그놈은 급식 안 한다고 지랄을 하다가 그거 가지고 날라간 거예요.
줘야 되는 거를 안 주겠다고 지랄을 하니까 그놈은 날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있는 거를 퍼줘도 뭐할 판에 죽자고 이걸 안 준다고 지랄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 팽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받을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3,000명의 어떤 청년이 이거 딱 읽어보니까 내 얘긴데 이거 나 진짜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지금 3,000명보다 더 있겠지. 제한이 이제 줄 수 있는 게 3,000명이고 사실은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오메 이건 바로 내 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뭐? 복지부에서 뭐 안 된다고? 뭐야 이씨! 라는 사람들이 지금 분노. 지금 뚜껑 그럼 니들이 날 주든가 이런 사람이 지금 버글버글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분노라든가 이 사람들을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아까처럼 누구 골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게임하려는 놈한테 PC방비 주는 것이 그것이 복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 복지다! 라고 할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 그냥 우리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다 동모되는 건 아니지만 실업수당 같은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청년들은 직장생활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사람들한테 직장 구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물론 개중에는 이번에 정부 종합청사 들어가가지고 뭘 훔쳐나온 놈 그런 놈 같은 위조범이 아닌 이상 비슷한 놈들이 몇 명은 끼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혜택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아지는 건 왜 생각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논쟁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반대한 게 아니고 기자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누가 반대하는 누가 반대하냐면 그녀 아니요? 아니 정진엽이 반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또 그게 진실공방이 또 시작됐습니다. 14일까지는 정진엽이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진엽 장관이 하라고 했는데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오더가 그 이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조인트 까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진실공방이 또 번지고 있거든. 그들 내부에서도. 그럼 바쁜 벌꿀이 한 거네. 그렇죠. 벌꿀이. 그녀 아니요? 그녀 아니요? 이게 뭔 말이야? 그게 유행어요? 그녀 아니요? 무엇이 중헌디? 박근혜가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녀 아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진엽 장관이 이거를 14일경에 구두로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가 오더를 내려서 못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네. 박원순은 미끼를 던져뿐 것이고 저것들은 미끼를 팍 물어가지고 집어 생긴 거예요. 이거구만. 이 새끼들이 지들 쳐죽는지 모르고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이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네야 무엇이 중요하더냐. 근데 요거 이제 사실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일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을 계산을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통계에 빠져 있는 게 구직 포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학원을 다닌다든지 구직을 하러 돌아다니는 애는 실업자인데 나 못하겠어 그냥 집에 퍼져버릴래 하고 들어놓은 놈은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 통계에서 빼버렸단 말이야. 맞아. 이런 애들이 20대에 얼마나 많이 바닥에 깔려 있는지 지금 계산이 안 돼. 맞아. 저 부분은 우리 송 작가님이 뼈에 사무칠 거예요. 특히나 이게 몇 년간 빠져 있었죠. 예? 15년이요. 그래서 좋은 청춘을 다 보내서 문제인데 20대 때 20대가 넘어갈 때 이게 30살이 넘어서까지 어떤 형태로도 구직 활동이나 취업 활동을 안 해보면요. 그 이후에는 진짜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30 넘어가 버리면 이 청년들은 영원히 말하자면 구직 포기자 내지는 그 어떤 사회의 잉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들한테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니들 지금 일어나 봐라라고 제안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호응이 일어나면서 그 바닥에 깔려있던 청년들이 나도 내가 구직할래. 왜 지금까지 나라가 이런 걸 나한테 안 해줬어. 그동안 나 기회가 없고 비용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내가 구직을 하러 못 돌아다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어라는 청년들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잠재돼 있던 청년 실업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잘못돼 있는 그 취업 정책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어떤 그 교육 정책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돌파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만일 3,000명 모집을 했는데 3만 명, 30만 명 이상의 숫자들이 그럼 내가 해볼게 하고
불쑥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뜬금없는 구직자로 올라오면서 가시화되는 거지. 그 막 이게 사람들이? 가시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의 그 통계의 부실들이 드러날 수 있는 위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렇겠구나. 얘네들이 100% 취업을 해가지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취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 3,000명이 3만, 30만, 300만 이상의 이 땅에 청년 구직 포기자들을 나 불렀어 자극할 수 하면서 있단 말이야. 나 불렀어.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거기에다 플러스 이런 것도 있지. 복지가 확대돼서 그 복지 효과를 보게 되면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복지 확대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비용, 돈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세금을 증세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는 우리가 또라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자기 계급에 정확하게 복무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계급이 아닌 놈들이 부안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청년수당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누가 들고 일어나야 되죠? 청년들이나 들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돼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계급에 충실한 겁니다. 이걸 받아 먹어본, 이걸 통해갖고 어떤 새로운 희망을 본 청년들이 이런 내용을 전파시켜서 같은 류에 있는 선후배들이 전부 다 구직 일선에 나와서 왜 국가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가를 성토를 해야만 지금 있는 풍토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학생들한테 뭐 6개월 동안 뭐 30만 원, 300만 원, 3,000명, 90억이에요. 만약에 지금 송 작가님이 50만 원. 20대예요. 그리고 지금 막 직장을 구하는데 못 구하고 막 있어. 지금 당장 7월 달부터 50만 원씩 나와. 고맙죠. 눈물나지 이거는. 눈물나죠. 왜냐면 근데 어디에다 쓸 것 같아요? 난 그게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나도 돈 없어서 아는데요. 그 정도면 일단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움직이는 데도 필요한 비용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밥값, 아니 교통비. 하나만 버스비가 있는 거마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서 걸어 다닌 적이 있었다니까. 핸드폰을 이걸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력서 쓰려면 명함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예. 이런 정도 되면 가장 아쉬운 게 정보통신 기회란 말이에요. 맞았어. 인터넷비 내고 휴대폰으로 데이터 통신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비가 없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 돈이 제공을 한다니까. 그동안 내가 백수로 있으면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보에서 단절돼 버려요. 전화 안 되면 인간관계 다 끊기고요. 인터넷 안 보이면 뉴스 몰라요. 그래서 와이파이 존 찾아가서 간혹 검색도 해보고 뭐 핸드폰 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PC방에도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네가 무슨 PC방 가서 전부 게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PC방에를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가 일종의 사무실인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창조경제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PC방 유저들을 굉장히 비하발언한 거야. 디스지 완전히. 그 게임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다 악마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유해 물질, 유해 산업, 중독 물질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개사기를 치고. 말이 돼? 앞뒤가 안 맞는구나 말이. 하여튼 150억이라는 이 3,000명에 뿌려질 수 있는 이 밑에 돈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취업의 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안에 스스로의 문제를 관념화하고 이거를 공동화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의 조직 내지는 공동의 관리 형태를 만들 거예요. 단순하게 나눠줬다 그래서 야, 나 이 돈 생겼으니까 오늘은 술 한잔 진하게 먹고 이걸로 영화나 보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라고 들어 누울 사람 같으면 그 돈 귀찮아서 신청 못해. 최소한 어떤 계획을 갖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절박해서 이런 데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의 말에 태어나서 지금 20대를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OECD 가입 국가들 전문 청년들은 거의 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해외여행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막 다니고 하나 이러는 예를 들어보면 거죠. 캐나다 대학생들 청년들은 대학을 가면 국가가 용돈을 줍니다. 예. 그런데 왜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그거 50만 원 받겠다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은 10조가 넘는 슈퍼 추경을 통해서 대기업들을 또 몰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온갖 것의 특혜를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좀 더 덜 거두려고 온갖 수작을 다 써서 국민들 간접세를 늘리고 개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민들이 캐나다 국민보다 일 못합니까? 스위스 국민보다 일 못해요?
애국심이 부족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뭘 못했죠? 그런데 그 나라 청년들은 다 공짜로 대학 다니고 국가가 용돈까지 대학 가라고 막 꼬셔서 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추접스럽게 PC방에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컵라면 먹다 죽어야 하고. 제가 볼 땐 이거는 박근혜 욕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들고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이 기점이 청년들이 본기해야 할 그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뭐 유럽에서는 그 계속 학비를 안 받다가 뭐 쬐끔 받아볼까라고 했다가 안전히 막 그 도심이 불바다가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집회 시위를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학비가 비싸고요. 뿐만 아니라 뭐 온갖 종류의 뭐 주거비 뭐 이런 등등도 너무 높아서 청년이 혼자서 자신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와 국가와의 관계보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왜냐하면 난 독립된 시민으로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가족에게 빌붙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이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이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의식 자체도 점점 없어져요. 계속 자기 부모의 계급, 자기 부모의 생각 이거에 이제 종속되어져 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식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무슨 건물주의 자식이 아닌 이상 부모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근데 정말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아는 거고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다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진짜 없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버스비가 없다. 핸드폰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없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게 할인도 안 되고 낱개로 다 계산이 되는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어. 항상 미치고 항상 돈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한 50만 원 정도만 한 달에 스톡을 해놓은 상태로 거기서 아껴서 쓰려고 하면은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작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손에 묻은 밥풀인 상태인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그게 뭐야, 언니? 우리 신랑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야. 아, 정말? 좋겠다, 언니. 사실 신랑이 결혼기념일 챙겨준 건 올해가 처음이야. 이제서야 사는 보람을 느끼네. 그런데 다이아몬드 비싸지 않아? JVL에 가봐.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jvl.co.kr 02-833-0608 우리 진보도 가끔은 좀 멋지게 살자고. 마음을 전할 때 보석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럭셔리하네요. 휴대폰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070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지역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8자리 대표 전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갖고 싶다면 1600-7703 이지스 정보에 문의하세요. 이지스 정보는 SK텔링크, 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의 공식 대리점입니다. 1600-7703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야, 정말 24시간이 전화 한번 해볼까? 1600-7703 언론인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라고 그 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법에 있어야 죄가 된다는 거죠. 법에 없으면 죄도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 죄형 법정주의에 비추었을 때 지금 김어준, 주진우 한 그 낙검수 멤버들이 한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말 듣고 좀 웃겼던 게 정피원 애들이 훨씬 더 환영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대놓고 선거운동 했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저촉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 집단이라서 그런 건가? 회사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언론도 아니라고 치는 건가? 노골적으로 야당 정치인들 디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 사실 그 선진국들은 보면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표명해놓고 보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뉴스를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사실상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묘하게 마치 공정 언론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특정 정파를 편들고 있는 그런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저는 국민들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는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글 쓸 때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600만에 입박합니다. 일단 공무원, 교사, 공무원, 공사, 각종 공공자입니다. 그런데 광이 해석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언론이라고 해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근데 그것은 업무적 정치적 중립이에요. 업무적.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중파라고 얘기하는 3사에서 새누리당을 10분 동안 반영해주고 내가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해서 내가 더민주당을 미워서 5분만 반영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MBC, KBS, SBS 공중파의 구성원들이 나 새누리당 당원이야. 나 더민주당 당원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당연히 자유에 속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애비,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자유가 자유당 때 있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공무원이 제가 출마를 했다가 나오면 잠깐 휴직을 했다가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다 보장해요. 공무원들한테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나는 무슨 당을 좋아해 당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야. 새누리당 당원이 오면 주민등록 등본을 안 떼줘버리고 더민주당이 오면 주민등록을 떼줘버리고 이게 정치적 중립,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대한민국 통제되어 있는 600만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적용될 때 이 법이 선거법이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권력이 있는 새끼들한테는 매우 협소하게 적용을 하고요. 야권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광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렇지. 그게 문제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잣대가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총선 때 언론인이었나 아니었나. 바라보기 나름이라고요. 그럼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인이다. 우리 스스로가 언론인을 표방했지만 정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언론인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언론인 그러면은 해당 법에 의해서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고 그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언론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언론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종편에 나가는 패널이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프리랜서란 말이야. 네.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거지.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형식으로 법을 갖다 깨다가 야당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말한 사람만 잡아채가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나저나 이 언론인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돼요? 지금은 소셜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언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지금 그 규정은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일반인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이라고 하지만 김어준이나 주진우 씨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했던 것은 언론사의 개념으로 지지한 게 아니잖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렇지. 근데 사실 이 소송 자체를 언론인으로서 했다는 것 자체도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딴지일보가 언론이야? 팟캐스트가 언론이야? 아니, 딴지일보는 언론이 맞는데 팟캐스트는 그때로서도 언론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때 이제 그치만 낙검수가 일종의 대한 언론으로서 언론 상을 받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언론인인 니들이 편파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사람들을 건 거잖아요. 네. 그걸 당한 김어준 주진우가 니들이 선관위가 하는 니지들 짓거리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헌재로 간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언론인의 어떤 정치 활동을 보장했다는 게 아니라
민간 소수 나 개인이 내 스스로가 언론인이 돼서 SNS에서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거나 내가 나의 의견을 담은 방송이라든지 뭐 간행물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배포하는 행위들 자체 모두 그러니까 삐라 하나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 자체도 이거 언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그 국민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데 대해서 국가가 제재하지 말라는 판단으로 광의로 해석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자라든지 뭐 MBC 기자라든지 무슨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언론 활동을 뭐 아니면 선거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 개개인 한 사람이 스스로 언론인이 돼서 또는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대해서 국가나 행정기관은 절대 간섭하지 말고 그걸 불법화하지 말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 이번 판정의 의미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그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그동안 이상한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었던 현재의 관행들이나 정부의 불필요한 정도의 간섭 내지는 탄압을 앞으로 좀 더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의 해석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나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건 언론이라 하면 사회적 언론인이 있는 거고 맞아요. 법적인 언론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찌라시님 얘기한 건 사회적 언론인 거고 그것이 곧 사전적 언론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푸나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적어도 공중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회적 언론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소규모로 축소할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담론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퇴근 시간 이후에 특정 후보가 연설에 참여했어요. 그럼 잘려요. 징계 먹어요. 듣기만 해도? 듣거나 찬동하고 박수를 치거나 하면 그게 체증이 될 경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인류에서 대한민국만 적용된 법입니다. 이게 박근혜 지 애비 박정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그게 공무원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고. 동네에서 내가 무슨 당을 좋아해, 내가 녹색당을 좋아해 라고 말을 못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일반인들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페북에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가장 내가 무슨 당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당이 있어요. 녹색 당원들은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시민의식이거든요. 자기가 소속된 당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해서 짱돌 맞는 게 아니니까 맞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 탈퇴해. 자기가 당당하게 당을 좋아한다. 누구를 찍어달라. 이거는 정말이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걸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쁜 놈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어떤 사람 적용 안 해버리고 이 문제는 정말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이라는 게 그 참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법의 어떤 판결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은 김용민까지 포함하면 아마 할 거예요. 거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봐도 무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렸던 그 헌법재판소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유연 소지가 엄청나게 컸었나 봐요. 7대2로 결론이 났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분들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졌던 사람들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역시 총수답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뭔가 사회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뭐 우리 신비님처럼 그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주저앉으면은 그 세상이 바뀌냐고. 신비님이 이제 총수하고 요즘에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2% 부족한 점이 뭐 그런 점 아니에요? 유언 소송 같은 거 좀 내고, 좋아요. 멋있어요. 역시 총수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연속되는 이야기에 경찰관이 여고생을 사실상 성폭행에 가까운 그게 뭐 성관계라는 표현과 성폭행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데 들어가면 들어가볼수록 성폭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난 이 뻔뻔한 게 이혼도 안 한 상태에 있으면서 마누라랑 이혼하고 얘랑 결혼하려고 관계를 가졌다고 핑계를 또 이렇게 대네. 또 그 부인이 임신했다면서요? 네, 임신 중에 있는 상태에서. 참. 근데 이게 왜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 저 미친 발언을 경찰이 할까라고 의심스럽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재판받을 때 관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쓰레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솔직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건데 법정에 가서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 미리 고춧가루 뿌리는, 아니 고춧가루는 미리 당근을 뿌리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진짜 사랑했다. 판사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인간성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받으려고. 그래서 양형을 줄이려고.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로맨스로 자꾸 만들어간다. 자꾸 만들어가는 근데 거야. 그때 그 이야기 하면서 그 경찰관만 그랬겠느냐. 뭐 저는 이제 고생하는 경찰관도 있을 것이다. 신비님은 경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놈이 있나요? 이렇게 뭐 이제 서로 간에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으로 징계받은 게 최근 1년간 11건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사실 그 여기서는 위계라는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권력을 갖고 뭔가 불이익 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경찰관들 중에 진짜 나쁜 놈들 정말로 많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 옛날에 그 경찰 말고 검찰이 검사 놈은 남편이 밖에 있는데 검사실에서 그 사건 피의자하고 성관계를 갖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공무원으로 널려있다는 게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검사장 길거리에서 딸딸이 치고. 이번에 완전 붕괴됐다고 보면 사법부나 경찰과 검찰은 완전히 자기의 기능이 상실된 조직이다. 오로지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증명되는 예를 거고. 들면 여고생 같으면요. 얘들이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탈선하는 모습을 포착을 해 경찰관이. 그러면은 경찰관이 너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라고 일단 겁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성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위계에 의해서 사실은 반강제로 계속 그런 것들을 취하는 방식인데 이런 경찰관들은 정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반성을 해보면 나도 잠정적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보편적 철학 없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거의 비슷하게 행동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 행동 안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도 이렇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이 이미 붕괴됐다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자체적으로 조직이 다시 재생되거나 또는 더 공정한 또는 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리라고는 1000년이 지나가도 안 돼요. 그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제발 경찰 뽑을 때 전문성 있게 뽑아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데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지식인들이 학교를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이런 전문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싸움 잘하고 전경 출신에다가 이런 경찰들을 뽑아서 투입하니까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겠느냐는 원인 제공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단순하게 경찰이 이런 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교육부, 경찰청이 함께 학교폭력 대책, 그러니까 학원 4대학 중에 하나잖아. 4대학. 4대 학원 폭력을 단죄한다고 말하자면 경찰관하고의 SNS를 통한 만남을 강제를 시킨 거야. 일종의. 친구처럼 지내라라고 맺어준 거예요. 절친을 맺어줬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너 경찰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걸 붙여준 건데 그럼 최소한 여학생한테는 여경을 붙여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그런 부분 자격을 갖고 있는 애한테 이런 걸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 애들이 여기에 배치가 됐겠냐고.
나이가 더 먹으면 SNS를 못 하거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SNS 할 수 있는 젊은 애들을 붙여주면서 어떻게 관리해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으로 니네들 그 SNS 오가는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뭐 검찰을 받아가지고 얘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거 원조교대도 아닌 젊은 학생하고 나이든 유부남하고 한창 혈기왕성한 유부남하고의 관계를 억지로 강제로 맺어놓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생길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급조된 정책이라 그래요. 급조된 정책. 근데 저는요 이게 꼭 경찰이 특별히 뇌가 썩어서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일이 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도봉구에서 5년 전에 있었던 22명이 여중생을 이렇게 집단 성폭행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전 밀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여중생 2명이 이렇게 골목에서 담배를 이제 뭐 피우고 있었대나 그래요. 아니 뭐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대나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귀여운 일탈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남자 고등학생이 본 거야. 보고서 너 뭐 잃는다 뭐 어쩐다라고 해서 말 만나자라고 해서 뭐 처음에는 뭐 몇 명 그다음에 또 몇 명 이런 식으로 사람이 붙으면서 22명이 결국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여중생과 여고생, 그러니까 남고생, 그러니까 연령, 성차, 이런 관계가, 위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남성들이 성폭행의, 그 권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너 술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래서 이거를 너를 어떻게, 불이익을 줄 거야. 라는 게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근데 지금 이 전담 경찰과 여고생의 관계는 오죽이 하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이 관계 안에는 성차와 연령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위계가 빡세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는 너의 비위 사실도 알고 있고 너를 앞으로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너를 어디다 꼰지를 수도 있고 네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학교를 뭘 어쩔 수도 있고 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경찰과 그냥 일개 여고생이 이게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강압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건이 터져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강압이 없었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대가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위계에 의한 간음도 아니고 성매매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계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거기에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있었네라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성범죄의 어떤 이야기가 벌어졌을 때 실제 벌어지는 사건은 다분히 위계에 의해서 벌어지면서 그 사건이 수사의 과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진공의 상태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었네. 여자가 이뻤나 보지. 꼬셨을지도 몰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전형적이에요. 이 얘기가. 현재 교육부는요. 학교 안에 보면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는 거래요. 이게 학생 법정 같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그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을 와서 진술하게 하고 이걸 징계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일종의 학생 법정 같은 건데 여기에 경찰관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 파견돼 있는 이런데 그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의 숫자가 현재 1만 5천 명이 넘는다고요. 1만 1,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 안에 경찰관 한두 명씩 다 배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학생들이 만들어진 폭력 사태나 뭐 이런 그 학교 안에서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가해 학생, 실제 죄라고 하면 뭐라지만 실수를 해서 어떤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SNS로 묶어져 있을 때 과연 그 관계가 서로 상담을 주고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겠냐고. 그리고 지금 드러나 있는 게 뭐 11건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안에 뒤져놓고 보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 더 많이 없을 거라는 거 어떻게 보정해. 만천 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으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나랑 했는 거 그렇죠. 어디 가서 절대 지금 얘기하면 안 돼라고 11,000 몇 명 중에 상당수가 지금 으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이 수사를 감당한 검찰도 이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냐면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 접근했어요. 강압성 여부 수사 이렇게 되거든요. 강압성이 없으면 기소를 안 한다겠다는 얘기잖아. 강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파간이냐 강간이냐를 따지겠다는 이야기잖아. 그걸 따지겠다. 이건 그 자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에 의한 직무유기 당연히 여기에는 이렇게 따지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피해자를 또 수사하게 돼요. 검찰이. 그렇죠. 예, 네가 꼬셨냐 안 꼬셨냐 또 이 얘기를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까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여고생이 예뻤어요 이런 식의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검찰은 프레임 자체가 수사 프레임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경찰이 박근혜를 지키면서 그걸 하는 사이에 경찰의 기강이랄까요? 군사정권 시절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군인들이라면 일반 경찰도 못 건드리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정권을 경찰이 옹위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치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오죽했으면 최근에 서초경찰서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검찰한테. 그러니까 업소 단속 이런 거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트위터에다가 썼죠. 니들은 그러면은 홍만표를 봐준 검찰을 압수수색해라. 그렇지. 근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데 문제지. 워낙에 다수의 어떤 구성원들이 있다 보면 간혹 한두 명 정도는 일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썩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검경의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시작은 저는 이명박근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시위대를 잘 관리해라, 잘 막아라 이게 아니고 오다가 항상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경찰의 기강 같은 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하다 보면 그게 좋아지거든요. 그게 오다가 내려가서 그 일선 경찰까지 내려가면 조심해야겠구나. 걸리면 뒤지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늘상 경찰한테 내려오는 오다는 집회 못하게 이런 거나 오다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학교 폭력을 4대학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경찰을 아무 생각 없이 파견을 해서 학교 외부에서 경찰력에 의해 가지고 학교 폭력을 막겠다라고 한 그 무분별한 행정에서 결국 피해자는 그 여고생들이 된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행복은 개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말들이 점점 제 아버지 시대 때 얘기들을 자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찌라시님이 외정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가 베트남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 그러냐면 지 애비가 가서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요. 이제 와서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또는 아까 지민님 얘기한 대로 다 쏴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둔 대상이 됐거든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이 문제가 지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베트남이 그렇지 않아도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면서 한국의 사과 요구 기미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지금 한국하고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비춰보면 거기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박근혜 씨가 아직도 베트남을 후진국으로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베트남과 네. 우리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으로. 예. 이런 결론을 내려보면 어떨까요? 바쁜 벌꿀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 벌꿀이 아닌데. 이게요. 사실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박근혜가 무슨 월남에 대해서 뭔가 알아서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장 듣던 레파토리의 한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 70년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그 맥락이 똑같이 뚝 떨어져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이 분열하면 안 된다. 월남 패망 때도 그 국민이 분열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참조사항으로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반공교육의 그 지겨운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월남이 자 패망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베트남 인민이 승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겠지만 그 반공교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그 반공교육의 내용은 그런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패망할 수가 있다. 공산 세력의 춘동을 그렇게 놔두면은. 그러면서 이제 나 어렸을 때 그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그 베트남전은 미국이 그렇게 무기를 대주는데도 그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 보호해 주려고 미국이 갖고 온 그 무기를 몰래 베트공들한테 팔아먹는 된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난 어렸을 때도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건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미국이 이기는 걸 원치 않는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이상하네. 미국 왜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왜 팔아? 그럼 너무 바보라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안에 엄청난 혼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지키려고 했던 남베트남 그 정권은 굉장히 부패하고 괴뢰 정권이 맞는 거죠. 그 정권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몰아냈어야 되는 것이고 글로 들어온 그 무기들을 인민들이 자신들의 저항의 무기로 사용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남한에서는 계속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면 망한다. 망해서 포트피플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건데 그 맥락을 40년 만에 지금 들어보고는 거야. 박근혜의 입을 통해서. 끔찍해. 그런 나라의 패망한 나라의 국빈 자격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끌고 가서 한복 입고 룰루랄라 했던 박근혜죠. 그렇지. 그때 갔던 그 나라가 지금 말하는 내 나라인지를 모르는. 몰랐던 거지. 정말 바쁜 꿀벌입니다. 벌꿀이. 꿀벌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어머, 너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 보이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주스라고 하루 야채를 먹고 있어. 그래? 나도 하나 줘봐. 공짜는 효과 없어. 건강해지려면 사서 먹어. 균형 잡아주고 싶으세요? 술 좋아하세요? 늘 피곤하세요? 사계절 건강 조절식품 참 좋은 하루 야채. 야, 자랑 그만하고 너희 가족들 건강식 또 있지? 또 있어? 그럼 내 몸을 젊게 순환시켜주는 청아야채를 먹고 있지. 100세 시대에 딱이야. 딱 참 좋은 청아야채. 뒷목이 뻣뻣하세요? 먹어보세요. 내 몸을 젊게 순환시켜주는 참 좋은 청아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허브가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몸에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진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빈을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서울시에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을 7월 달부터 지급하겠다. 그래서 청년수당 받으실 청년들 오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교묘한 게 거기에 꼭 거기 뒤 도덕적 해이란 말을 꼭 따라요. 이제 와서 지금 도덕적 해이 되고 말 정도의 어떤 상황도 아니잖아요. 뭘 얼마나 주간뒤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까지 진짜 뭐 얼마 정말 한 1,000만 원 줄 거야? 도덕적으로 한번 해이해져 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자, 오리지널로 한번 듣겠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게 뭐 당연히 지금 복지부에서는 반대하겠다라고 바로 통보를 했었고요. 서울시 청년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제가 일단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9세, 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하는 거고요. 우선 선발하는 대상이 장기 미취업자이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매월 현금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정도 지급해드립니다. 기한 연장 없고요. 사용 제한 항목도 없어요. 일단 돈 내주는 거고.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나 기타 정부 지원과 동시에 이중 지원 받는 경우는 자격 상실이 되고요. 평가 방법은 1차는 정량평가라 그래서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 기간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 2차에서는 정성평가라 그래서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느냐, 진로 계획이 구체성이 있느냐 이거를 좀 보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자격심사 및 최종 선정을 하고 7월 달부터 12월까지 활동 지원을 하겠다가 서울시 지금 세부 계획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복지부는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야, 진짜 무슨 거지 똥구멍에서 뭘 빼먹는다고. 아니, 기껏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 원씩 6개월 준다는 거잖아요. 더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다는 거 아니야. 형편이 뭐 어려워 아니라 어떻게 돼도. 근데 이거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이러한 것을 받을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즉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이라는 거잖아요. 또는 딴 데서 받아 먹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도 나도 신청해서 다 타먹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3월 7일에 복지부에다가 청년수당 이야기를 해봅시다 했어. 그러니까 복지부가 5월 26일 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서울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서울시가 또 6월 10일 날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게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래요. 그게 어떻게 사회보장 위반이 되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해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게 문제인 거지. 이거를 줘서 일하는 사람을 주저앉히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친한 사람, 박시성 가진 사람, 고려대 나온 사람만 골라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어떠한 성과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외국에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독창적인 제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데 또는 기대해볼 수 있는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악을 갈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지. 지들은 전에 선거 공약에서 한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강경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복지를 하면 강경대응. 이재명 시장 때처럼 교부세 감소하겠다. 네, 교부세 감액하겠다. 지방 교부세 시행령도 그다음에 취소처분, 가처분 내고 법적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겠다. 강력 법적 대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을 크게 싸우면 싸울수록 박원순 시장은 대선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크게 싸워야 돼요. 그렇지. 이 판은 제대로.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한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6천 명 정도 대상이거든요. 저는 이 시작이 너무 적어? 시작을 너무 테스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에 이후의 보장 제도들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크게 질러버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크게 질러버려야 돼. 예를 들면 50만 원씩 6천 명한테 줄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국민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서울시에 이렇게 돼서 한 번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변화를 갖기 위해서 모든 청년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그의 모든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학생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쓰는지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시만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큰 틀에서 나가버렸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집중 공격받을 거거든요. 지금 막 보수단체 집회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테러 짓거리하고 온갖 일배들 덤비고 이랬을 때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6천 명 이외에 다른 사람 못 받은 사람 나도 줘 이렇게 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좀 더 크게 질러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복지부 관계자가 한 말이 정말 코미디 같네요.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관광 가이드 취업 희망자의 개인 관광 비용 신청이나 게임 프로그래머 희망자의 PC방 이용비, 요리사 음식점 창업 희망자의 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 취업 창업을 돕는다는 사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왜 안 맞죠?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마인드가. 게임은 그 돈은 절대로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관광 쪽으로 하는 그거는 절대로 돈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주장하는 돈이 나가도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취업 창업은요.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회사의 취업인 거고요. 창업은 정부기관에 등록을 하고 지역기업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틀에 박혀있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핑계겠죠. 주기 싫으니까. 댓글들을 보세요. 뭐라고 올리냐면은 보건복지부가 할 일을 박원순이 대신해주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요. 박원순 시장도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행정 경험도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붙었을 적에 물러남이 없는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이잖아요. 우리가 좀 겪어봤던 바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막 남한테 마타도어나 당하고 자신의 어떤 좋은 취지를 전혀 설명도 못하고 그렇게 물러서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오세훈이가 그 나름 잘 나가다가 왜 날라갔어요. 그놈은 급식 안 한다고 지랄을 하다가 그거 가지고 날라간 거예요. 줘야 되는 거를 안 주겠다고 지랄을 하니까 그놈은 날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있는 거를 퍼줘도 뭐할 판에 죽자고 이걸 안 준다고 지랄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 팽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받을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3,000명의 어떤 청년이 이거 딱 읽어보니까 내 얘긴데 이거 나 진짜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지금 3,000명보다 더 있겠지. 제한이 이제 줄 수 있는 게 3,000명이고 사실은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오메 이건 바로 내 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뭐야 이씨 라는 사람들이 지금 분노 지금 뚜껑 그럼 니들이 날 주든가 이런 사람이 지금 버글버글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분노라든가 이 사람들을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아까처럼 누구 골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게임하려는 놈한테 PC방비 주는 것이 그것이 복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 복지다! 라고 할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 그냥 우리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다 동모되는 건 아니지만 실업수당 같은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청년들은 직장생활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사람들한테 직장 구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물론 개 중에는 막 이번에 정부 종합청사 들어가가지고 뭘 훔쳐나온 놈 그런 놈 같은 위조범이 아닌 이상 비슷한 놈들이 몇 명은 끼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혜택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아지는 건 왜 생각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논쟁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반대한 게 아니고 기자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누가 반대하는 누가 반대하냐면 그녀 아니요? 아니 정진엽이 반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또 그게 진실 공방이 또 시작됐습니다. 14일까지는 정진엽이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진엽 장관이 하라고 했는데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오더가 그 이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조인트 까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 또 번지고 있거든. 그들 내부에서도. 그럼 바쁜 벌꿀이 한 거네. 그렇죠. 벌꿀이. 그녀 아니요? 그녀 아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유행어요? 그녀 아니요? 무엇이 중헌디? 박근혜가 죽은 곳이요. 그러니까 그녀 아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진엽 장관이 이거를 14일경에 구두로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가 오더를 내려서 못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러면 그러면 그거네. 박원순은 미끼를 던져뿐 것이고 저것들은 미끼를 팍 물어가지고 집어 생긴 거예요. 이거구만. 이 새끼들이 지들 쳐죽는지 모르고 지금 뭐 어디다 대고 지금 이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무엇이 중요하더냐. 근데 이거 이제 사실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일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을 계산을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통계에 빠져 있는 게 구직 포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학원을 다닌다든지 구직을 하러 돌아다니는 애는 실업자인데 나 못하겠어 그냥 집에 퍼져버릴래 하고 들어놓은 놈은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 통계에서 빼버렸단 말이야. 맞아. 이런 애들이 20대에 얼마나 많이 바닥에 깔려 있는지 지금 계산이 안 돼. 맞아. 저 부분은 우리 송 작가님이 뼈에 사무칠 거예요. 특히나 이게 몇 년간 빠져 있었죠. 예? 15년요. 근데 그래서 좋은 청춘을 다 보내서 문제인데 문제는 20대 때 20대가 넘어갈 때 이게 30살이 넘어서까지 어떤 형태로도 구직 활동이나 취업 활동을 안 해보면요. 그 이후에는 진짜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30 넘어가 버리면 이 청년들은 영원히 말하자면 구직 포기자 내지는 그 어떤 사회의 잉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들한테 너희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니들 지금 일어나 봐라라고 제안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호응이 일어나면서 그 바닥에 깔려있던 청년들이 나도 내가 구직할래. 왜 지금까지 나라가 이런 걸 나한테 안 해줬어. 그동안 나 기회가 없고 비용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내가 구직을 하러 못 돌아다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어라는 청년들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잠재돼 있던 청년 실업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잘못돼 있는 그 취업 정책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어떤 그 교육 정책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돌파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만일 3,000명 모집을 했는데 3만 명, 30만 명 이상의 숫자들이 그럼 내가 해볼게 하고 불쑥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뜬금없는 구직자로 올라오면서 가시화되는 거지. 그 막 이게 가시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의 그 통계의 부실들이 드러날 수 있는 위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렇겠구나. 얘네들이 100% 취업을 해가지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취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 3,000명이 3만, 30만, 300만 이상의 이 땅에 청년 구직 포기자들을 나 불렀어 하면서 나 불렀어.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거기에다 플러스 이런 것도 있지. 복지가 확대돼서 그 복지 효과를 보게 되면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복지 확대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비용, 돈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세금을 증세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는 우리가 또라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자기 계급에 정확하게 복무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계급이 아닌 놈들이 부안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청년수당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누가 들고 일어나야 되죠? 청년들이 들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계급에 충실한 겁니다. 이걸 받아 먹어본, 이걸 통해갖고 어떤 새로운 희망을 본 청년들이 이런 내용을 전파시켜서 같은 류에 있는 선후배들이 전부 다 구직 일선에 나와서 왜 국가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가를 성토를 해야만 지금 있는 풍토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학생들한테 뭐 6개월 동안 뭐 30만 원, 300만 원, 3,000명, 90억이에요. 만약에 지금 송 작가님이 50만 원. 20대예요. 그리고 지금 막 직장을 구하는데 못 구하고 막 있어. 지금 당장 7월 달부터 50만 원씩 나와. 고맙죠. 눈물나지 이거는. 눈물나죠. 왜냐면 근데 어디에다 쓸 것 같아요? 난 그게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나도 돈 없어서 아는데요. 그 정도면 일단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움직이는 데도 필요한 비용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밥값, 아니 교통비. 하다못해 버스비가 있는 거마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서 걸어 다닌 적이 있었다니까. 핸드폰을 이걸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력서 쓰려면 명함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예. 이런 정도 되면 가장 아쉬운 게 정보통신 기회란 말이에요. 맞았어. 인터넷비 내고 휴대폰으로 데이터 통신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비가 없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 돈이 제공을 한다니까. 아하. 그동안 내가 백수로 있으면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보화에서 단절돼 버려요. 전화 안 되면 인간관계 다 끊기고요. 인터넷 안 보이면 뉴스 몰라요. 그래서 와이파이 존 찾아가서 간혹 검색도 해보고 뭐 핸드폰 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PC방에도 가야 되는 거야. 이 맞아. 사람네가 무슨 PC방 가서 전부 게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PC방에를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가 일종의 사무실인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창조경제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PC방 유저들을 굉장히 비하발언한 거야. 기스지 완전히. 그 게임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다 악마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유해 물질, 유해 산업, 중독 물질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개사기를 치고. 말이 돼? 앞뒤가 안 맞는구나 말이. 하여튼 150억이라는 이 3,000명에 뿌려질 수 있는 이 밑에 돈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취업의 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안에 스스로의 문제를 관념화하고 이거를 공동화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의 조직 내지는 공동의 관리 형태를 만들 거예요. 단순하게 나눠줬다 그래서 야, 나 이 돈 생겼으니까 오늘은 술 한잔 진하게 먹고 이걸로 영화나 보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라고 들어 누울 사람 같으면 그 돈 귀찮아서 신청 못해. 최소한 어떤 계획을 갖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절박해서 이런 데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의 말에 태어나서 지금 20대를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OECD 가입 국가들 젊은 청년들은 거의 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해외여행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막 다니고 하나 예를 이러는 거죠. 들어보면 캐나다 대학생들 청년들은 대학을 가면 국가가 용돈을 줍니다. 예. 그런데 왜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그거 50만 원 받겠다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은 10조가 넘는 슈퍼 추경을 통해서 대기업들을 또 몰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온갖 것의 특혜를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좀 더 덜 거두려고 온갖 수작을 다 써서 국민들 간접세를 늘리고 개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민들이 캐나다 국민보다 일 못합니까? 스위스 국민보다 일 못해요? 애국심이 부족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뭘 못했죠? 그런데 그 나라 청년들은 다 공짜로 대학 다니고 국가가 용돈까지 대학 가라고 막 꼬셔서 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추접스럽게 PC방에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컵라면 먹다 죽어야 하고. 제가 볼 땐 이거는 박근혜 욕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들고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이 기점이 청년들이 본기해야 할 그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뭐 유럽에서는 계속 학비를 안 받다가 뭐 조금 받아볼까라고 했다가 완전히 막 도심이 불바다가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집회 시위를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학비가 비싸고요. 뿐만 아니라 뭐 온갖 종류의 뭐 주거비 뭐 이런 등등도 너무 높아서 청년이 혼자서 자신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와 국가와의 관계보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왜냐하면 난 독립된 시민으로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가족에게 빌붙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이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이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의식 자체도 점점 없어져요. 계속 자기 부모의 계급, 자기 부모의 생각 이거에 이제 종속되어져 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식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무슨 건물주의 자식이 아닌 이상 부모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근데 정말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아는 거고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다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진짜 없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버스비가 없다. 핸드폰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없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게 할인도 안 되고 낱개로 다 계산이 되는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어. 항상 미치고 항상 돈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한 50만 원 정도만 한 달에 스톡을 해놓은 상태로 거기서 아껴서 쓰려고 하면은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작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손에 묻은 밥풀인 상태인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그게 뭐야, 언니? 우리 신랑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야. 아, 정말? 좋겠다, 언니. 사실 신랑이 결혼기념일 챙겨준 건 올해가 처음이야. 이제서야 사는 보람을 느끼네. 그런데 다이아몬드 비싸지 않아? JVL에 가봐.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jvl.co.kr 02-833-0608 우리 진보도 가끔은 좀 멋지게 살자고. 마음을 전할 때 보석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럭셔리하네요. 휴대폰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070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지역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8자리 대표 전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갖고 싶다면 1600-7703 이지스 정보에 문의하세요. 이지스 정보는 SK텔링크, 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의 공식 대리점입니다. 1600-7703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야, 정말 24시간이 전화 한번 해볼까? 1600-7703 언론인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라고 그 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법에 있어야 죄가 된다는 거죠. 법에 없으면 죄도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 죄형 법정주의에 비추었을 때 지금 김어준, 주진우 한 그 낙검수 멤버들이 한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말 듣고 좀 웃겼던 게 정피원 애들이 훨씬 더 환영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대놓고 선거운동 했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저촉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 집단이라서 그런 건가? 회사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언론도 아니라고 치는 건가? 노골적으로 야당 정치인들 디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 사실 그 선진국들은 보면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표명해놓고 보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뉴스를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사실상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묘하게 마치 공정 언론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특정 정파를 편들고 있는 그런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저는 국민들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는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글 쓸 때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600만에 입박합니다. 일단 공무원, 교사, 공무원, 공사, 각종 공공자입니다. 그런데 광해 해석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언론이라고 해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근데 그것은 업무적 정치적 중립이에요.
업무적.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중파라고 얘기하는 3사에서 새누리당을 10분 동안 반영해주고 내가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해서 내가 더민주당을 미워서 5분만 반영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MBC, KBS, SBS 공중파의 구성원들이 나 새누리당 당원이야. 나 더민주당 당원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당연히 자유에 속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애비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자유가 자유당 때 있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공무원이 제가 출마를 했다가 나오면 잠깐 휴직을 했다가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다 보장해요. 공무원들한테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나는 무슨 당을 좋아해 당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야. 새누리당 당원이 오면 주민등록 등본을 안 떼줘버리고 더 민주당이 오면 주민등록을 떼줘버리고 이게 정치적 중립,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대한민국 통제되어 있는 600만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적용될 때 이 법이 선거법이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권력이 있는 새끼들한테는 매우 협소하게 적용을 하고요. 야권 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광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잣대가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총선 때 언론인이었나 아니었나. 바라보기 나름이라고요. 그럼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인이다. 우리 스스로가 언론인을 표방했지만 정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언론인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언론인 그러면은 해당 법에 의해서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고 그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언론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언론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종편에 나가는 패널이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프리랜서란 말이야. 네.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거지.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형식으로 법을 갖다 깨다가 야당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말한 사람만 잡아채가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나저나 이 언론인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돼요? 지금은 소셜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언론이라고 봐요. 새가 날아든다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요즘 TV 뉴스는 보수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탄생시킨 보수 종편은 여론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오마이TV를 내 손 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으로 발전시켜 여론 왜곡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오마이TV를 진보 종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월 10,000원입니다.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할 말을 하는 참 언론의 주인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733-5505 내선번호 0번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010-3270-3828입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요즘에 박근혜 씨가 전에 북옹호 세력 이런 표현들 좀 하고 그랬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2016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실래요? 북한 옹호 세력, 월남 패망, 이것도 이제 다시 좀 짚겠습니다만 국민 청화 단결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취임 초반보다 훨씬 더 뭔가 더 구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반에는 그나마 좀 어떤 가면을 쓰고 화장을 좀 해서 이런 용어까지는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재 쓰는 용어들은 박정희 때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그 의식이 백투더 퓨처를 해서 1975년도 이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백도를 했어. 아니면 40년 동안 거의 뇌는 냉동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로 장착을 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뇌는 냉동 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로 장착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패망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이 전혀 없고 역사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월남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참전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했었던 한국 역사에 있어서 월남전이라는 거 거기에 참전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양민을 학살하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원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 또는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뭐 고엽자 피해자를 뭐 배상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참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영화가 나오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영화 가령 국제시장 같은 거에서도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뭐 사죄 같은 그런 의미는 전혀 다 빠진 상태에서 뭔가 미국을 대신해서 영광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패망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실제 1975년도에 패망한 것이 있었죠. 그건 월남이 아니야. 그쪽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서는 남베트남의 미국 괴뢰 정부가 패망을 했죠. 1975년도에. 그랬고, 베트남 인민들은, 통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완벽한 통일과 독립을 이루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기념관에 가면 승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쟁에서 통일에 승리했고 그리고 외세를 몰아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베트남과 수교를 맺어져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수교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패망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1975년도에 망한 미국의 괴뢰 정부였던 남베트남 정부는 인정하고 그때 그것과 전쟁을 치렀던 그 베트남 인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빼트꽁 싸 죽여서 다 멸종시켰어야 될 빼트공인데 걔네들이 지금 국간에 모내하고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 국제사회에서 큰 결례죠. 어찌 됐거나 현재 있는 베트남은 자주적인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가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하고 국교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유망한 한국과의 어떤 교역이 절실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마치 그 정부를 잘못된 정부 내지는 잘못된 그 정체성을 가진 나라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외교 단절을 불러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결례인 거예요. 뭐 이 정도 생각되면 외교 나라 간의 기본적인 외교에 대한 관념이라 그러는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뭐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파트너십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하고 경제적인 지금 파트너십을 이루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고 과거 정부들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장개석 국민당의 패망에 대해서 중국 패망이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은 뭐라는 거야? 지금은 아마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거야. 없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요 70년대에는 대만에 와 있는 그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자유중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거를 중공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중국이라 하면 그 중국의 정통성은 대만, 네, 그 자유 중국에 있는 것이고 그 중공과는 수교도 없고 뭐도 없고 북한의 배후 세력이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다고. 그게 1970년대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렇죠.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베트남 국민들이 공산주의와 제국주의가 대리전에 싸운 거잖아요. 그 대리전에서 유일하게 현대사에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짓밟아버린 겁니다, 박근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사실 베트남 전쟁은요, 한국 전쟁하고의 전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50년대에 어쨌든 그 반공,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
끝나고 이제 이념 전 세계적인 좌우 이념 대립이 있으면서 첫 발발이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이후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은 완전히 어느 쪽의 승리라고도 볼 수 없는 상태의 휴전 상태에 들어간 건데 그거에 그 불씨가 베트남으로 옮겨 붙어서 다시 재점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상은 굉장히 비슷한 거였었다고. 이게 내전의 형식을 띈 국제전이면서 이념 갈등이면서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형태로 나타난 굉장히 거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상태의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참전을 한 거는 그 당시로서는 자유 월남을 지키자.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거에 대한 국제사회에 보은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간 거였었죠.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달러를 좀 벌어서 국가 재건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산수도 있었던 것이고 뭐 그러면서 가가지고 실제로 많은 외화벌이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미군의 용병이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자부심을 통해서 장병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로 인한 내상이랄까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실은 전범에 동조한 것이죠. 그렇죠. 전범의 일부죠.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이 저지른 추악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리 전쟁을 가서 사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무슨 원한이 있고 뭐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근데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극우 반공 전선에 있어서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부추김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베트남과의 수교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과가 있었어야 돼요.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과는 있고 또 때때로 가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양민 학살이 있었는지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작업 같은 것이 뭐 있긴 합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 그것까지는 뭐 없고 우리가 뭐 일본한테 사죄해라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참 안 그러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뼈아픈 마당에 그거는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월남 패망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재 베트남 정부와 그리고 그 자부심 높은 자신들이 통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외세를 몰아내었고 미국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을 인민들의 힘으로 몰아내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하고 베트남과의 물적 인적 교류가 엄청나고요.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현재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를 한 여성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예요? 베트남은 월남이 패망했다며 망했어. 망한 데서 온 난 뭐야? 그럼 망한 데서 온 뭐 난 난민이야? 뭐 그래서 나라도 없어? 없는 데서 나는 온 거야? 그러니 뭐 그쪽에서 한국에서 74년 뭐 그맘때에 용호부대 백호부대가 와서 막 쏴죽이었던 그 빼투공 여자로 나는 여기 와 있는 거야? 나는 포로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교적인 인식을 두 번째로 떠나서 요즘 쓰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인 지금 그 규정은 약간 좀 다른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일반인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언론인이라고 하지만 김어준이나 주진우 씨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했던 것은 언론사의 개념으로 지지한 게 아니잖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렇지. 근데 사실 이 소송 자체를 언론인으로서 했다는 것 자체도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딴지일보가 언론이야? 팟캐스트가 언론이야? 아니, 딴지일보는 언론이 맞는데 팟캐스트는 그때로서도 언론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때 이제 그렇지만 낙검수가 일종의 대한 언론으로서 언론 상을 받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언론인인 니들이 편파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사람들을 건 거잖아요. 네. 그걸 당한 김어준 주진우가 니들이 선관위가 하는 니지들 짓거리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헌재로 간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언론인의 어떤 정치 활동을 보장했다는 게 아니라
민간 소수 나 개인이 내 스스로가 언론인이 돼서 SNS에서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거나 내가 나의 의견을 담은 방송이라든지 뭐 간행물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배포하는 행위들 자체 모두 그러니까 삐라 하나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 자체도 이거 언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그 국민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데 대해서 국가가 제재하지 말라는 판단으로 광의로 해석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자라든지 뭐 MBC 기자라든지 무슨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언론 활동을 뭐 아니면 선거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 개개인 한 사람이 스스로 언론인이 돼서 또는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대해서 국가나 행정기관은 절대 간섭하지 말고 그걸 불법화하지 말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 이번 판정의 의미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그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그동안 이상한 방식으로 억제고 있었던 현재의 관행들이나 정부의 불필요한 정도의 간섭 내지는 탄압을 앞으로 좀 더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의 해석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나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건 언론이라 하면 사회적 언론인이 있는 거고 맞아요. 법적인 언론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찌라시님 얘기한 건 사회적 언론인 거고 그것이 곧 사전적 언론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푸나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적어도 공중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회적 언론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소규모로 축소할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담론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퇴근 시간 이후에 특정 후보가 연설에 참여했어요. 그럼 잘려요. 징계 먹어요. 듣기만 해도? 듣거나 찬동하고 박수를 치거나 하면. 그게 체증이 될 경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인류에서 대한민국만 적용된 법입니다. 이게 박근혜 지 애비 박정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그게 공무원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고. 동네에서 내가 무슨 당을 좋아해, 내가 녹색당을 좋아해, 라고 말을 못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일반인들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제가 이제 페북에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가장 내가 무슨 당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당이 있어요. 녹색 당원들은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시민의식이거든요. 자기가 소속된 당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해서 짱돌 맞는 게 아니니까 맞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 탈퇴해. 자기가 당당하게 당을 좋아한다. 누구를 찍어달라. 이거는 정말이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걸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쁜 놈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어떤 사람 적용 안 해버리고 이 문제는 정말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이라는 게 참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법의 어떤 판결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은 김용민까지 포함하면 아마 할 거예요. 거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태가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봐도 무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렸던 그 헌법재판소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유연 소지가 엄청나게 컸었나 봐요. 7대2로 결론이 났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분들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졌던 사람들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역시 총수답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뭔가 사회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우리 신비님처럼 그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주저앉으면은 그 세상이 바뀌냐고. 신비님이 이제 총수하고 요즘에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2% 부족한 점이 그런 점 아니에요? 유언 소송 같은 거 좀 내고, 좋아요. 멋있어요. 역시 총수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연속되는 이야기에 경찰관이 여고생을 사실상 성폭행에 가까운 그게 뭐 성관계라는 표현과 성폭행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폭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난 이 뻔뻔한 게 이혼도 안 한 상태에 있으면서 마누라랑 이혼하고 얘랑 결혼하려고 관계를 가졌다고 핑계를 또 이렇게 대네. 또 부인이 임신했다면서요? 네, 임신 중에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왜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 저 미친 발언을 경찰이 할까라고 의심스럽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재판받을 때 관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쓰레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솔직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건데 법정에 가서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 미리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 고춧가루라는 거. 미리 당근을 뿌리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진짜 사랑했다. 판사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인간성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받으려고. 그래서 양형을 줄이려고.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로맨스로 자꾸 만들어가는. 근데 그때 그 이야기 하면서 그 경찰관만 그랬겠느냐. 뭐 저는 이제 고생하는 경찰관도 있을 것이다. 신비님은 경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놈이 있나요? 이렇게 뭐 이제 서로 간에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으로 징계받은 게 최근 1년간 11건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사실 그 여기서는 위기라는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권력을 갖고 뭔가 불이익 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경찰관들 중에 진짜 나쁜 놈들 정말로 많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그 경찰 말고 검찰이 검사 놈은 남편이 밖에 있는데 검사실에서 그 사건 피의자하고 성관계를 갖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공무원으로 널려있다는 게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검사장 길거리에서 딸딸이 치고. 이번에 완전 붕괴됐다고 보면 사법부나 경찰과 검찰은 완전히 자기의 기능이 상실된 조직이다. 오로지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증명되는 예를 거고. 예를 들면 여고생 같으면요. 얘들이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탈선하는 모습을 포착을 해 경찰관이. 그러면은 경찰관이 너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라고 일단 겁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성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위계에 의해서 사실은 반강제로 계속 그런 것들을 취하는 방식인데 이런 경찰관들은 정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반성을 해보면 나도 잠정적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보편적 철학 없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거의 비슷하게 행동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 행동 안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도 이렇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이 이미 붕괴됐다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자체적으로 조직이 다시 재생되거나 또는 더 공정한 또는 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리라고는 1000년이 지나가도 안 돼요. 그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제발 경찰 뽑을 때 전문성 있게 뽑아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데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지식인들이 학교를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이런 전문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싸움 잘하고 전경 출신에다가 이런 경찰들을 뽑아서 투입하니까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겠느냐는 원인 제공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단순하게 경찰이 이런 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교육부, 경찰청이 함께 학교폭력 대책, 그러니까 학원 4대학 중에 하나잖아. 4대학. 4대 학원 폭력을 단죄한다고 말하자면 경찰관하고의 SNS를 통한 만남을 강제를 시킨 거야. 일종의. 친구처럼 지내라라고 맺어준 거예요. 절친을 맺어줬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